안녕 친구들. 저녁 먹었어요? 오늘 어떤 하루 보냈는지 궁금하고 보고 싶어서 왔어요. 어때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오늘도 날씨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책 아침에도 가고 오후에도 가고 그랬는데 뭐지? 그때그때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아침에 좀 일찍 가게 돼도 좋을 것 같아요. 아침 일찍은 잘 안 다녔었는데 그래도 좀 약간 이른 시간에 가보니까 아침에 느껴지는 그런 공기들이 또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르신들도 산책을 많이 나오신 것 같았고 또 오후에 갔을 때는 오후 햇살이 주는 그런 느낌들이랑 또 작고 작은 새들 예쁜 새소리들 그런 소리들도 좋고 가끔씩은 청설모들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청설모도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얼굴도 되게 조그만하고 눈도 반짝반짝 거리는데 꼬리는 또 몸집보다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바라보는 게 또 다른 그런 소소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길가에 있는 풀꽃들 작은 풀꽃들 엄청 많잖아요. 그렇게 발견하면 또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할수록 또 다르게 발견되는 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의 변화들 이런 것들 느끼면서 그런 가운데서 행복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또 기쁜 감정들도 많이 느끼고 그렇게 우리들의 그런 감정 정화나 생각들도 정화시키고 또 하늘 보면 예쁘잖아요. 탁 트여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따뜻한 햇살이 우리 몸에 닿았을 때 그렇게 뭐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들 또 숲에 갔을 때 흙냄새 나잖아요. 흙냄새 맡고 나무 냄새 나고 풀 냄새 나고 이런 것들도 또 코끝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각들 그런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마음의 그런 여유로운 공간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끔씩 그런 나무들도 이런 껍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져보면 또 그런 느낌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나무도 다 다르잖아요. 나무마다 크기 그런 게 다 다른데 그냥 이렇게 되게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 눈 다 맞고 이렇게 있구나 이런 느낌들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소소하게 그런 감각적인 것들로 우리의 그런 인식이나 마음들 그렇게 옮겨가면서도 우리가 또 다른 느낌들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해봐요. 그리고 또 책 읽어드릴게요. 놓아버림에 대한 저항,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번번이 저항하는 애고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이 기법을 실천하다 보면 회의가 들거나 항복하는 것을 잊거나 회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들거나 감정을 표출하고 행동으로 옮겨 감정을 분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해결책은 과정 전체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계속해서 놓아버리는 것이다. 저항감을 내버려 두고 이에 저항하지 말라. 우리는 자유롭다. 놓아버릴 필요가 없다.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항감 뒤에 있는 공포를 살펴보라. 항복 과정과 관련하여 과연 무엇이 겁나는 것일까? 그 공포를 기꺼이 놓아버릴 수 있겠는가? 공포가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놓아버리라. 그러면 저항이 해결된다. 우리는 지금 오랜 세월 우리를 노예와 피해자로 만들어온 프로그램을 전부 놓아버리고 있음을 잊지 말자. 그런 프로그램들의 눈이 가려 우리는 진정한 정체성을 참 모습을 보지 못했다. 설 자리를 점점 잃게 될 에고는 우리에게 속임수를 쓰고 엄포를 놓으려 할 것이다. 우리가 놓아버림을 시작하는 순간 에고는
죽을 날을 받아놓은 셈이며 그 힘도 점점 줄어든다. 에고가 잘 쓰는 속임수 한 가지는 기법 자체를 외면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항복 기제는 효과가 없는 것이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데다 잊지 않고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단정한다. 하지만 이런 단정 자체가 정말로 진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또한 우리에게 에고 속박을 잘라내 자유를 되찾을 칼이 있으며 자기가 설 자리를 잃고 있음을 에고가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에고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영화 트론에 나오는 마스터 컨트롤 프로그램처럼 에고는 갖은 프로그램을 동원해 우리의 노예 상태를 유지시키고 싶어 한다. 놓아버림은 타고난 능력이다. 새롭거나 생소한 방법도 아니다. 비밀 내에 전수되는 가르침도 아니고 누군가가 주창한 사상이나 신념 체계도 아니다. 더욱 자유롭고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 내면의 본성을 활용하는 일일 뿐이다. 놓아버린 기법을 실천할 때 기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저 단순히 실행에 옮기는 편이 더 낫다. 그러다 보면 모든 생각은 결국 저항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생각은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끔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다. 얼마 동안 놓아버림을 실행해서 실제로 벌어지는 말을 느끼기 시작하면 자신의 생각을 웃어넘기게 된다. 생각은 모조품이다. 실상을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우스꽝스러운 환상이다. 생각을 쫓으면 계속해서 생각이 점유될 뿐이다. 처음 출발한 바로 그곳에 우리가 있음을 어느 날 깨달을 때가 올 것이다. 생각은 어항 속의 금붕어와 같고 진정한 큰 나는 어항의 물과 같다. 진정한 큰 나는 생각들 사이의 공간, 더욱 정확하게는 모든 생각 아래에 있는 고요한 자각의 장이다. 누구나 자기가 하던 일에 완전히 몰입한 경험이 있다. 그럴 때는 시간의 흐름조차 거의 알아채지 못한다. 마음은 아주 고요하고 아무 저항감이나 노력 없이 그 순간에 하고 있던 일을 할 뿐이다. 행복을 느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을 수도 있다. 스트레스 없이 제 구실을 다했다. 아주 느긋하면서도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다 문득 생각은 전혀 필요 없음을 깨달았다. 생각은 물고기 앞의 미끼와 같다. 생각을 덥석 무는 순간 우리는 사로잡힌다. 생각이라는 미끼를 물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는 생각이 필요 없다. 자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진실이다. 이 진실은 제 스스로 성립한다. 기법의 효과가 좋은 탓에 역설적으로 항복에 저항이 생기는 일도 벌어진다. 삶이 별로 여의치 않거나 불쾌한 감정으로 괴로울 때는 계속해서 놓아버림을 실천한다. 그러다 마침내 항복을 통해 공경에서 벗어나고 만사가 순탄하면 놓아버림을 그만둔다. 이는 실수다. 느낌이 아무리 좋아도 더 놓아버릴 것이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놓아버림으로써 얻은 고양 상태와 탄력을 활용하여 계속해서 놓아버려라. 그러면 내내 더욱 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놓아버림 자체에 어떤 탄력이 생긴다. 일단 놓아버리기 시작하면 유지하기가 쉽다. 고양됨을 느낄수록 놓아버리기는 수월하다. 이때 억제되고 억압된 쓰레기 같은 어떤 것들에 손을 뻗어 놓아버릴 좋은 기회다. 의기소침할 때라면 붙잡고 씨름하고 싶지 않을 것들이다. 완화시켜 항복할 만한 감정은 언제나 존재하는 법이다. 기분이 좋을 때면 그런 감정을 감지하기 어려울 따름이다. 어떤 특정 감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느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떨쳐버릴 수 없다는 느낌을 그냥 항복하라. 느낌을 그대로 놓아두고 그것에 저항하지 말라. 그래도 사라지지 않을 때면 느낌을 낱낱으로 조각내 놓아버릴 수 있을지를 알아본다. 우리를 가로막는 또 다른 걸림돌은 무언가에 대한 욕망을 놓아버리면 그것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다.
그럴 때는 흔히들 품고 있는 신념 몇 가지를 살펴본 뒤에 맨 먼저 그런 신념부터 놓아버리는 것이 좋다. 이를테면 열심히 일하고 안간힘 쓰고 희생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어야 누릴 자격이 있다. 고통은 이롭고 유익한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주 단순한 것은 그다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장벽을 놓아버리면 더욱 쉽고 수월하고 즐겁게 항복을 실천할 수 있다. 감정의 해부학.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복잡한 심리학 이론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론은 상당 부분 상징학과 관련이 있고 신화학 이론을 빌려오는 경우도 있으며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가설을 바탕으로 하기도 한다. 그 결과 각기 다른 목표와 방식을 추구하는 다양한 심리요법 학파들이 있다. 단순성은 진실의 전형적 특징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고 누구나 시험해 볼 수 있는 감정의 지도를 살펴볼 것이다. 감정의 지도는 누구라도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인 실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 생존이라는 목적, 어떤 심리학 이론을 연구하든 인간의 주된 목표는 그 무엇보다도 생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생존과 자신이 동일시하는 집단, 이를테면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국가의 생존을 확보하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의 욕망이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일이 없게끔 사람들의 몸의 생존에 관심을 기울인다. 자신이 곧 몸이며 따라서 존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개별적이며 한계가 있는 존재라 여기기 때문에 늘 결핍감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이런 결핍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로 인해 자신이 취약하다고 느낀다. 자신이 독자적으로 존재하기에 불충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은 일종의 생존 기제이며 생존 방법으로 주로 감정을 사용한다. 생각은 감정이 불러일으키는 것이어서 결국 감정이 생각의 약칭과도 같다. 수천 가지, 수백만 가지의 생각을 단 하나의 감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감정은 정신 과정보다 근본적이고 원시적이다. 이성은 마음이 감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다. 지적 능력을 통해 이성이 사용될 때 그 바탕에 깔려있는 근본 감정은 대개 무의식적으로만 작용하거나 최소한 자각하지는 못하는 상태에 있다. 바탕에 깔려있는 감정을 잊거나 무시하거나 느끼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이유를 자각하지 못하고 대신 갖가지 그럴듯한 이유를 지어낸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어떤 행동이든 그 이면에 깔려있는 감정적 목표가 의식에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다. 답이 나올 때마다 그에 대해 또다시 무엇 때문에? 라고 질문하여 근본 감정이 드러날 때까지 반복한다. 예를 들어 이런 문답이 이어질 수 있다. 새로 벤츠 자동차를 사고 싶은 남자가 있다. 사람의 마음은 가진 논리적 이유를 대지만 사실 논리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바람이다. 그래서 남자는 자문한다. 무엇 때문에 벤츠가 갖고 싶은 걸까? 사회적 지위와 인정, 존경, 확실한 성공의 상징 같은 것을 얻고 싶은 거지. 다시 묻는다. 무엇 때문에 지위를 원하는 걸까? 다른 사람들에게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거지. 그런 존경을 확실하게 받으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묻는다. 무엇 때문에 존경과 인정을 원하는 걸까? 안전하다고 느낌을 얻고 싶은 거지. 무엇 때문에 안전을 원하는 걸까? 행복을 느끼고 싶어서지.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을 계속하면 불안감과 불행감, 성취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결핍감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모든 행동이나 욕망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어떤 감정을 성취하는 것이 기본 목표라는 점이다. 공포를 극복하고 행복을 성취하는 것 외에 다른 목표는 없다. 감정은 우리가 생존을 보장해 준다고 믿는 것과 결부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말하자면 감정 자체는 모든 사람이 끊임없이 안전을 추구하도록 몰아가는 기본적 공포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감정의 척도. 간단 명료한 설명을 위해 의식의 수준 대신 그와 일치하는 감정의 척도를 활용할 것이다. 의식 수준이란 어떤 것이며 그 과학적 근거는 무엇이고 어떻게 실제로 적용하는 것인지는 의식혁명에 자세히 나와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만물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 에너지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다.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차이를 직감적으로 안다. 테레사 수녀의 에너지는 아돌프 히틀러와 분명 다르다.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다. 즉 음악이나 장소, 책, 동물, 마음속 의도 등 삶의 모든 사물은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각 사물이 얼마나 참된지 그 정도가 숫자로 나타나게끔 사물의 본질과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눈금을 붙일 수 있다. 요요상종이라는 말대로 에너지도 크기별로 끌게 패턴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곧 의식 수준이다. 의식의 지도는 끌게 패턴이 보여주는 비선형적이고 역동적인 지형을 로그 값을 통해 선형적으로 나타낸다. 즉각 의식 수준에다 그 에너지의 힘을 1에서 1000 사이로 나타내는 로그 값 눈금을 붙인 것이다. 지도 맨 위에 있는 완전한 깨달음의 수준은 인간의 영역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을 나타낸다. 예수나 부처, 크리슈나의 에너지가 그렇다. 의식의 지도 맨 아래에서 죽음 가까이에 있는 수치심의 수준. 수준은 가까스로 생존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용기의 수준은 에너지가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지점이다. 이 수준은 진정성과 정직, 자율, 대처 능력의 에너지를 뜻한다. 용기 아래의 의식 수준은 파괴적이지만 용기 위의 수준은 삶의 힘이 된다. 간단한 근육 테스트로 그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다. 부정적인 자극을 받으면 곧바로 근육에 힘이 빠지고 긍정적인 자극을 받으면 곧바로 근육에 힘이 들어간다. 진정한 파워는 힘을 주고 포스는 힘을 뺀다. 우리가 용기 위의 수준에 있으면 파워가 에너지를 줄 뿐더러 호의를 베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온다. 한편 우리가 용기 아래의 수준에 있으면 에너지를 빼갈 뿐더러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욕구를 채우는 데 이용하려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한다. 이제 높은 에너지에서 시작해 아래로 내려가면서 감정의 기본 척도를 자세히 살펴보자. 평화. 이 수준은 있는 그대로 완전함, 지극한 행복, 모든 일의 수월함, 모든 존재의 일체성을 경험할 수 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처럼 만물의 분리를 넘어서고 지성을 넘어선 비이원성의 상태다. 광명이나 깨달음으로도 묘사하며 인간의 영역에 매우 드물게 존재한다. 환희,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의 상태로 상대의 처지나 행동에 구애받지 않는다. 만물에서 보이는 강렬한 아름다움으로 세상이 빛난다. 만유가 완전함을 자명한 사실이다. 일체성 도달과 큰 나 발견이 멀지 않다. 만물의 연민을 느낀다. 인내심이 엄청나다. 타인과 하나라 느끼며 타인의 행복을 염려한다. 자기 완성감과 자족감으로 충만하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내면와의 치유 같이 공부할게요. 성장장애. 이 단계에서는 부모가 건강한 경계선을 갖고 있는 게 특별히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의지력에 대한 강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의지력은 건강한 경계선의 요소를 형성하는 자아의 힘이다. 게다가 의지력은 당신이 적절할 때 그것을 표현하고 억제함으로써 당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의 모자 위에 여행 가방을 얹었다면 그럴 때는 당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이 속도 위반으로 차를 세웠다면 그때는 감정을 억눌러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의지력은 당신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아니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력이란 건강한 균형 감각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점이다. 성인 아이인 부모는 건강한 균형 감각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아니오라는 말을 언제 해야 할지 모르거나 아니면 무조건 아니오라고 말해버린다. 때때로 좋다는 말을 했다가도 다시 일관성이 없이 교묘한 방식으로 아니오라고 말을 바꾸어 버린다. 유아기 때 나는 지나치게 잡는 법을 배움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완전히 순종적인 아이가 됨으로써 나의 자율성을 억눌러 버렸다. 나는 어머니에게는 어린 심부름꾼이었고 할머니에게는 착한 아이였다. 지나치게 순응해 버리면서 나의 놀라운 아이는 숨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의 다른 면, 분노, 어질러 놓은 것, 크게 웃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면 부끄러움을 느꼈다. 화장실에 가는 건 내게 악몽 그 자체였다. 누군가 내가 화장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수년 동안 화장실을 가는 게 두려웠다. 어릴 때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화장실에 들어오지 말라고 당부하고 나서야 화장실에 갈 수 있었고 들어가서는 화장실 문을 꼭 잠그곤 했다. 이런 것을 정상적이고 본능적인 행동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항상 화장실 안의 수도꼭지를 틀어놓아 소변 보는 소리를 들을 수 없게 했다. 더 큰 볼일을 볼 때면 차라리 음악밴드를 고용하고 싶을 정도였다. 나는 내 몸이 악하거나 더럽다고 생각했다. 내가 가진 종교적 전통에서는 인생을 마치 눈물의 계곡과 같다고 보았다. 인생이란 죽음에 도달하기 위해 사람이 참고 견뎌야 하는 길이었으며 죽음은 이 모든 걸 다 해냈을 때 오는 것이다. 내가 자란 환경에서는 신부님과 수녀님의 검은 제복과 수치심과 죄의식을 고백하는 캄캄한 고해실이 신의 상징이었다. 나의 부모 역시 이러한 종교적, 전통의 영적 희생자였다. 아버지는 경계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 마음속에는 수치심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다. 중독적으로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괜찮은 점이 하나도 없다고 믿고 있다. 수치심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곧 아무런 경계선이 없는 것으로 이것이 당신을 중독에 빠지게 한다. 아버지는 여러 가지에 중독되어 있었다. 그는 싫다는 말을 못했다. 나중에 내가 반항할 만큼 컸을 때는 나 역시도 아버지처럼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의무에 속박된 사람이었다. 착한 여자, 착한 아내, 착한 어머니라는 역할에 지나치게 순응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무감이 지닌 문제점은 그것이 엄격하고 판단적이며 완벽주의라는 데 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만약 어머니의 의무감이 없었다면 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이를 키울 때는 잡고 있는 것이 놓아주는 것보다 낫다. 속박이 유기나 방치보다는 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주의고 의무적으로 속박하는 도덕과는 수치심에 기반을 둔 아이를 만들어내게 된다. 의무감에 매인다는 것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의무감에 매인 어머니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행동을 할 때 죄책감이 생기기 때문에 즐거움을 싫어한다. 의무는 인간의 행동을 만들어낸다. 메리언 우드만이 말했듯이 뭔가를 계속 해야만 하는 완벽주의자가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것은 존재하기를 멈추는 것과 같다. 이 시기의 성장장애는 균형의 상실을 의미한다. 나 자신을
내면 아이를 발견하기 전까지 나는 지나치게 잡고 있거나 아니면 쉽게 놓아버리곤 했다. 나는 성직의 길을 준비하는 신앙심 있는 독신주의자이거나 아니면 성적 탐닉을 추구하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나는 좋은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나쁜 사람이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둘 다는 아니었다. 마침내 치유 과정에서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었을 때가 나쁜 사람이었을 때보다 결코 더 낫지 않다는 사실이다. 항상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항상 착한 아이가 된다는 것은 비인간적이다. 내가 기억하기로 우리 가족의 규칙 중 하나는 좋은 말을 안 하려거든 아예 아무 말도 하지 말아였다. 이 규칙은 월트 디즈니의 만화 밤비의 엠퍼 때문에 유명하다. 그러나 엠퍼는 토끼였다. 이 시기에 상처받은 아이의 성장 장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정신적인 상처, 나대모 부정,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신적인 상처는 종종 이 시기에 시작된다. 병적인 수치심, 병적인 수치심은 당신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는다. 당신이 느끼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두가 잘못되었다. 당신은 인간으로서 결함 있는 존재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잠재의식에 관한 책 읽어드릴게요. 고요한 마음은 비판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쫓는다. 서비스 업체에 다니는 더그는 최근 부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자신이 관리하는 부하 직원보다 나이가 어리고 근속 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더그는 직원들의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렸다. 더그 말을 들은 내가 물었다. 그런 말씀을 굉장히 침착하게 하시네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계십니까? 동료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제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제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제가 하는 선한 생각은 창조적이며 힘이 깃들어 있어요. 더그는 위대한 일을 해낼 운명을 타고난 현명한 젊은이다. 그는 타인이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든 자신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타인의 말은 나 자신에게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한다. 생각은 창조적이며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의 주인이다. 따라서 자신을 방해하거나 조정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긍정적인 힘을 발휘해 이를 거부해야 한다. 독일 속담에 거짓말은 다리가 짧다라는 말이 있다. 진실은 금세 밝혀진다는 뜻이다.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법. 혼란스럽고 문제투성이인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마음을 조용히 다스릴 수 있을까요? 마음이 고요해야 할 일을 끝마칠 수 있다라는 말을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신문을 읽고 라디오를 듣고 TV를 볼 때마다 자극적인 뉴스 때문에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얼마 전 한 사업가와 대화를 나눈 끝에 그가 물었다. 나는 두려움과 불안을 가라앉히고 할 일을 끝마칠 수 있도록 그가 겪고 있는 문제를 덜어주겠다고 했다. 하루 종일 전쟁, 범죄, 고통, 질병, 사고, 불행으로 가득 찬 생각을 한다면 자연히 우울과 불안, 공포를 느낄 것이다. 반대로 매일의 근심과 걱정거리에서 눈을 돌려 삶의 위대한 원칙과 진리에 관심을 기울이며 성찰한다면 내면의 정신이 안전함과 평온함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낄 것이다. 나는 내 마음의 고요 안으로 들어가 신성하고도 영원한 진리를 묵상합니다. 사업가는 위의 확언을 하루 3번 마음속에 채우며 사소한 것은 잊고 위대하고 경이로우며 좋은 것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세상의 시련과 문제거리에 대해 시시콜콜 이야기하지 않고 완전히 등을 돌리자 근심과 걱정이 사라졌다. 그는 문제투성이 세상에서 고요한 마음을 갈고 닫기 시작했다. 평화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자리를 내주었다. 갈수록 그 의사결정력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그 사업은 더욱 번창했다.
마음의 안정을 필요할 땐 타인을 축복하라. 마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를 타고 나를 찾아왔다. 그는 엄청나게 긴장해 있었다. 의사는 그를 불안장애라고 진단했다. 불안장애의 주요 증상은 만성적 걱정과 극도 긴장이다. 대기업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경제적으로 성공한 그는 기업 회장과 부회장의 총애를 받는 인재였다. 그와 잠시 대화를 나눠보니 불안의 원인을 알 수 있었다. 경쟁사 임원이던 대학 동기가 최근 CEO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참을 수 없이 화나요. 그 녀석은 대학 시절부터 늘 저를 앞서갔죠. 사교클럽 대표를 뽑는 선거 때도 전 그 친구 때문에 회장이 되지 못했어요. 제 연인까지 빼앗아 결혼했고요. 그런 그가 이제 CEO까지 되다니요. 나는 마크에게 유일한 경쟁은 머릿속에서 성공과 실패가 충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무한한 지성이 내면에 있으므로 실패할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잠재의식의 법칙은 충동이기 때문에 성공에 관심을 집중하면 잠재의식이 모든 힘을 발휘해 그를 도와줄 것이라는 말도 해줬다. 과거는 힘이 없으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 마크를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질투심이었다. 절대로 지녀서는 안 될 최악의 마음가짐이다. 부정적인 생각과 열등감이 마크의 질투심과 시기심을 자극해 정신과 감정에 더욱 큰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마크가 삶에서 목표를 달성하고도 성장할 수 없었던 것도 바로 그 이유였다. 해결책은 간단했다. 마크는 질투의 대상이던 친구가 더욱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친구를 위한 축복의 확언을 하기 시작했다. 몇 주가 지나자 마크의 마음속에서 질투심이 사라졌다. 마크는 그동안 겪은 불안과 극도의 긴장감이 전부 다 마음에서 비롯된 거란 걸 깨달았다. 최근 마크는 기업 부회장으로 승진해 승승장구하고 있다. 주변 사람이 승진하거나 성공을 거머쥐고 부자가 된 데 대해 질투와 시기심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이 모든 방면에서 더욱 번영하고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확언해 보라. 그러면 마음이 치유되고 무한한 불을 향한 문도 활짝 열릴 것이다. 마음이 풍요로워야 칭찬과 사랑, 기쁨과 웃음을 주변 사람에게 선사할 수 있다. 용기와 믿음, 확신을 주변에 나누고 다른 사람들이 축복받기를 확언해야 나도 축복받을 수 있다. 또한 마음속 시기심과 열등감, 결핍감도 사라질 것이다. 조금만 더 읽을게요. 침묵에서 응답을 얻는 방법, 능력과 성공, 힘, 부는 평정심과 생명의 원리, 그리고 잠재의식이 응답하리라는 사실을 믿을 때 자신에게 다가온다. 피터는 매일 아침 일어나 이 진리를 느긋하고 차분하게 진심을 담아 되눈다고 한다. 그는 잠재의식에 진리가 새겨지면 성공하고 건강하며 활기찬 인생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창조적인 아이디어까지 떠오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터는 대기업 창립자이자 12기업의 이사회 소속 임원이며 다양한 분야의 기업 임원들이 신뢰하는 고문이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일하고 있는 피터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확언이 적힌 카드를 나눠준다고 했다. 내게도 카드 한 장을 주었다. 그는 30년 전 유럽으로 향하는 배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킨 남성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역시 피터에게 영원한 진리와 법칙을 담은 구절을 알려주고 반복해서 외우면 가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힘을 일깨울 수 있다고 했다. 덕분에 그는 쭉쭉 뻗어나가고 있다. 다음 확언을 자주 되뇌면 진심으로 원하는 것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확언을 활용하면 차분하고 고요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여러 이점을 경험할 것이다.
나는 차분하며 평화롭습니다. 내 마음과 정신은 선의와 진리, 아름다움으로 고무됩니다. 나의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진정한 자아는 이제 스스로 움직이며 내 몸에 평화와 조화, 건강을 가져다주고 모든 일을 관장합니다. 나는 마음속 깊이 신성함을 느낍니다. 내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에 따라 몸이 움직인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나는 내 몸에 차분하고 고요하라고 말합니다. 몸은 내 말에 순종합니다. 나는 물질 세계에서 관심을 거두고 내 안의 집에서 향연을 즐깁니다. 나는 조화와 건강, 평화 속에서 명상하며 향연을 즐깁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언제나 태어나고 차분하다라고 했다. 건강하고 부유하며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는 비밀은 고요한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큰 부를 경험한다. 이미 답을 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해답과 해결을 곰곰이 생각해보라. 잠재의식에서 창조적인 해답이 떠올라 삶의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타인의 의견이나 발언, 행동은 내게 해를 끼칠 수 없다. 내 생각은 움직이게 하는 것은 내 안의 창조력이다.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돌아봐야 한다. 진리가 잠재의식까지 전해져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고 평정과 평화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느껴보라. 삶에서 겪는 유일한 경쟁은 머릿속에서 충돌하는 성공과 실패다.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다. 무한한 힘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실패할 수 없다. 성공에 관심을 집중해보라. 잠재의식이 모든 힘을 발휘해 뒷받침하며 성공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확언하는 사람은 늘 번성한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친구들이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고생 많았다고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싶어요. 토닥토닥. 엄청 고생 많았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청원이 사랑해요. 아직 잘 시간이 된 것 같진 않지만 아이들은 잘 수도 있겠다. 아이들 잠들 때 동화책 2-3권 꼭 읽어서 이렇게 품에 안으면서 머리도 쓰담쓰담 해주면서 그렇게 사랑을 주면서 재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읽어주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진짜 그런 기본적인 사랑과 가치들 또 그런 창의력들을 길러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많이 줘서 사랑스럽고 또 어떤 힘든 역경이 있을 때마다 마음에 힘이 있어서 그런 역경들을 스스로 잘 헤쳐나가고 또 다른 주변의 사람들과 꼭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동하고 협력하면서 살아가고 그런 다른 사람들의 마음, 그런 감정들을 읽으려고 공감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 그게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잠들기 전에 책 읽어주고 또 읽어주다가 졸리면 엄마 아빠도 거기서 스르르 같이 자도 좋을 것 같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 좋은 감정 느끼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잠드세요. 따뜻하고 포근하게 자세요. 모두 모두 굿나잇. 안녕.